반갑습니다. 이 영상은요. 정말 초짜들을 위해서 EBS 연계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. 제목은 "EBS 연계는 처음이라." 이렇게 정했고요. 아무래도 이제 EBS 연계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릴 겁니다.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고 또 나는 정작 이걸 공부해 본 적은 없고 이거 뭐 내신처럼 해야 되나 수능처럼 해야 되나 얼마나 해야 되나 뭐 그런 초짜만의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디다 물어보기도 민망한 그런 것들 제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EBS는 어떻게 연계되나요?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EBS가 연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모르면 공부의 방향 설정이 안 되겠죠? 그러면 일방적으로 어떤 뭐 강사의 강의를 그냥 따라간다든지 또는 그냥 맹목적으로 요 수능 특강식만 본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평가원에서는 50% 연계한다고 밝히고 있고 수능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50%가 연계됐다라고 말을 해요. 그럼 이제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실질적으로 선택 과목은 연계를 하지도 않고 잘 그리고 여러분이 연계됐다고 느낄 거리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연계와 관련해서 선택 과목은 큰 의미가 없다. 화작은 당연하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도 매체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야. 언어, 문법만 쪼끔 도움될 거예요. 그럼 실질적인 EBS 연계 공부는 결국 뭐냐? 문학과 독서입니다. 그럼 여기서 50%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?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가 두 편이 나오죠. 두 편 중에 한 편이 연계야.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이 내지 두 편 또는 한두 편과 수필이 결합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필이 연계된 적은 거의 없고 이 고전 시가에서 그 한 편 정도가 또 연계가 돼요. 한 편이 나오면 그냥 연계인 거고 두 편이 나오면 한 편 정도가 연계인 거야. 그리고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연계가 되고 하나는 비연계로 출제가 됩니다. 결국 따지고 보면 현대시 한 편, 고전시 한 편, 고전 소설, 현대 소설 중에 한 편. 이렇게 해서 한 세 작품 정도가 연계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비문학은 독서론 포함 네 지문이 있죠. 이 네 지문 중에서 한 지문 내지 두 지문 정도가 연계가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연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큰 방향만 설명을 드리면 문학 작품은 이렇게 돼요. 현대시다. 그러면 현대시는 그대로 나오잖아 수능에. 100% 그대로 나옵니다. 뭐 그걸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근데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라면 길잖아. 그러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? 수능에 딱 나올 때는 EBS에 있는 부분이 한 7-80% 나오고 EBS에 없는 부분이 한 20-30%가 나와요. 이해되셨죠? 그렇게 되고 독서는요. EBS에서 예를 들어서 열팽창에 관한 내용을 다뤘어. 그러면 그 EBS에서 다룬 내용을 한 지문에서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지문에서 한 20-30%를 관련 내용을 넣어.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걸 써서 합쳐. 이해되세요?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체감의 느낌은 50%라고 하지만 한 60% 정도의 체감의 느낌이 날 거고요. 독서 같은 경우에는 50%라고 하지만 한 30-40% 체감의 느낌이 날 겁니다. 그래서 EBS 연계는 그렇게 이루어진다. 그리고 지문도 연계될 수 있지만 문항도 살짝 연계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. EBS에서는 그 내용을 지문으로 다뤘어. 근데 수능 날 딱 갔더니 그 내용이 보기에 나와. 이렇게 변형해서 연계시킬 수도 있다.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EBS 본 교재에서 보기로 다뤘던 내용이 수능 날 떡하니 지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신 거죠?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연계의 양상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문학은 상당히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연계를 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BS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? 자, 이 질문은 사람 따라 답변이 다 다를 것 같아. 어떤 사람은 바로 해라. 어떤 사람은 6평 보고 해라. 어떤 사람은 수능 임박해서 해라.
이렇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요런 의견인 거지. "야 그거 어차피 해 봤자 까먹을 텐데 그럼 수능 임박해서 또 해야 되지 않냐.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수능 임박해서 뭐 9월 달쯤 봐." 뭐 요런 입장. 한편에서는 솔깃하죠. '지금 안 해도 된다고?'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줍니다. 근데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.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수능을 잘 본 사람이냐 또는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정말 수능 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이렇게 EBS를 외면하고 안 보고 있다가 수능 임박해서 본 애들은 대부분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봅니다. 9월 달, 10월 달에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. 근데 거기에 EBS를 수특, 수한까지 다 해야 돼. 이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않아. 너무 부담스러워. 그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? 우리가 6평을 6 월에 보죠. 그리고 9 월에 9 평을 본단 말이야. 그러면 6평 보기 전에 수특, 문학, 독서를 공부를 한번 하고 6 평을 봐.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6 평을 봤잖아. 그러면 '아 요렇게 공부했더니 6평 볼 때 어떤 점이 좋았어.' 또는 '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6평 볼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.'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. 그러면 공교롭게도 6평 볼 때쯤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나와요. 연계 교재는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수능 특강, 수능 완성. 수능 특강은 나왔죠, 이렇게. 그리고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6 월에 나와.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? 수능 특강을 공부한 뒤 6 평을 보고 수능 완성을 공부한 뒤 9 평을 보고 그러면 6, 9 평을 다 봤잖아. 그러면 올해 나올 게 유력한 작품군들이 형성이 돼요. 걔네들을 중심으로 수특 수완해서 집중적으로 나머지 기간에 보는 거야. 그리고 수능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는 건 2월 달입니다. 2월 달에 그럼 EBS 어떻게 해야 되냐? 지금 책 나왔죠? 그럼 여러분은 바로 책을 일단 사서 읽고 문제 풀고 읽고 문제 풀고를 해야 돼. 그러니까 본격적인 EBS 공부는 좀 뒤에 3월 달에 해도 되거든. 3월 중순쯤부터. 근데 이 책을 푸는 건 빨리 풀어 놓을수록 좋아. 그러면 지금 그 말을 정리해 본다면 '이 책을 푸는 게 EBS 공부의 다가 아니라는 얘기네요.'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. 자 그 얘기는 다음번 질문에서 답을 하도록 하고 일단 언제 시작해야 되냐? 바로 시작하셔요. 바로 지금. 책을 사고 이 책의 문제를 바로 풀어라.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엄청난 화를 부를 것이다. EBS 공부, 내신 vs 수능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, 고등학교 1, 2학년 때 거의 내신 공부만 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부라는 건 그냥 내신인 거야. 누군가가 알려준 걸 외워버리는 거지.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그 기억에 의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.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신 공부입니다. 그럼 수능 공부라는 건 뭐죠? 내가 미리 알고 있지 않았던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생각, 사고를 진행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고 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고 뭐 이런 게 수능인 거잖아요. 근데 내신처럼 해야 되냐 아니면 수능처럼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뭐처럼 하라고 답을 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내신의 영역이 있고 수능의 영역이 있다면 이 두 개가 일반적인 분들은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내신과 수능의 교집합이 있어요. 완전 내신에만 해당하는 게 있고 내신과 수능의 교집합이 있고 그리고 수능에만 해당하는 게 있어요. 그럼 완전 내신에만 해당하는 게 뭐냐? 자, 이 지금 수능 특강 문학편을 살펴보면 만전춘별사라는 고려가요가 들어가 있습니다.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만전춘별사가 수능에 나올 확률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요. 근데 내신에 나올 확률은 꽤 있어요. 고려가요거든. 그러면 그 만전춘별사를 보여주면서 고려가요의 특징 같은 거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야. 근데 고려가요의 특징을 수능날 왜 물어봐?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신용인 거야. 완전 내신 전용. 이해되신 거죠? 그러면 수능과 내신의 교집합은 뭐냐? 어떤 소설이 있어. 지문이 있어. 그럼 그 지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? 이 시의 내용을 의미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되느냐는 게 뭐 내신 해석이랑 수능 해석이 다를 리가 없잖아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교집합인 거야. 그럼 이제 수능에만 해당하는 게 있겠죠. 그건 뭐냐면 그 누구도
미리 예측할 수 없는 그 지문만에 뭐가 있는 거야. 그 무슨 말이냐? 고전 소설이라고 칠게.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죠. 고전 소설이 EBS에 있는 게 만약에 평가원 시험에 연계가 되면 EBS에 있는 지문이 한 60~70% 있고, 그리고 중략 치고 EBS에 없는 게 딸려온단 말이야. 그럼 이 EBS에서 없는 비연계로 딸려오는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어디가 되느냐. 또 그 작품과 EBS에 수록된 부분을 연결해서 물어볼 게 뭐냐. 이런 거는 그냥 수능식 공부인 거야. 또 이게 이 지문만 봤을 때는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지만, 이 지문에 해당하는 보기와 이 지문이 다른 비연계 지문과 섞여서 한 지문이 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보기는 또 다르거든. 그런 걸 생각하는 영역이 완전히 수능 부분인 거야. 자, 정리하자면 내신에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고, 내신 수능 교집합이 있고, 그리고 수능을 위해서 다른 거랑 연계됐을 때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공부가 있는 거고, 세 개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셨죠? 그렇게 공부 계획 세우시면 될 것 같고, 요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EBS 교재만 보면 되나요? 아니면 변형 문제 또는 사설 모의고사도 봐야 할까요? 자, 공부할 게 계속 늘어나죠. 뭐 기출도 봐야 되고. EBS만 보기도 벅찬데 또 이거에 변형 연계 문제집, 또 EBS를 반영한 뭐 사설 모의고사,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살이 붙어. 하자니 시간이 없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이러실 수 있는데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얘만 봐도 충분해. 근데 내가 좀 더 내 공부에 살을 찌우고 싶다, 그러면 뭐 변형 문제, 사설 문제까지 확대해도 돼. 근데 변형 문제나 사설 문제는 그 문제가 일단 질이 좋을지 모르겠고, 두 번째는 그 문제처럼 수능에 나올 확률이 없어.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같은 거 평가원이 싹 다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야. 그래서 똑같이 출제될 확률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. 결국 생각을 해보면 EBS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책만 갖고 공부할 거냐, 아니면 이 책 말고 다른 책을 통해서도 이 EBS에 있는 걸 공부할 거냐, 이 차이인 거예요. 그러면 변형 문제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거는 뭐 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거, 또 요 EBS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보게 되니까 좀 더 기억이 지속되고 친숙함이 늘고. 결론을 말씀드리면 얘만 봐도 충분합니다. 근데 내 스스로 얘를 온전히 제대로 볼 자신이 없다면 그런 변형 문제나 사설 모의고사도 활용해 봄직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뭐 돈도 아깝고 난 얘만 볼래요. 전혀 문제 없어요. 여러 번 보셔야 돼요. 그리고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건 난 못한다, 그러면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좀 활용하면서 하겠지만, 그때는 이제 지출되는 비용과 시간이 좀 적지 않다는 것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된다.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서 광고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얘라도 똑바로 보면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. EBS 공부하면 수능 몇 등급 올릴 수 있을까요? 뭐 가장 궁금하겠죠. 이 EBS 공부해서 내가 수능 날 몇 등급 올릴 수 있냐? 저는 한 2등급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전 1등급인데요. 올릴 2등급이 없는데 뭐 이럴 수 있는데, 이게 등급마다 좀 달라. 그러니까 이미 1등급이야. 국어 시험만 보면 뭐 98점 아니면 100점이야. 학생은 올릴 게 없어. 그럼 EBS 안 봐도 그만이냐? 아니죠. 그런 학생들은 EBS 공부를 해서 자신의 실력을 좀 더 흔들림 없게, 그러니까 변수를 없애는 거야. 상위권 학생들은 변수가 생기면 안 돼. 내가 지금 98점 받고 있다면 수능 때는 98점 100점을 받아야 되는데, EBS가 내가 공부 안 한 게 변수로 작동해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고정 1등급 학생들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변수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하시면 돼요. 엄청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. 그럼 1, 2등급 오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불안한 1등급 또는 2등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2등급인데 1등급 받고 싶어.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. 그냥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. 진짜 제대로 해야 돼. EBS 공부는.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 하에 2등급 학생이 1등급 받는 데 있어서 EBS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제가 2등급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건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. 특히 뭐 4, 5, 6등급이야.
아무리 해도 뭐 3등급 이상 안 나와. 지문 2개 통째로 날리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. 그런 학생들은 2등급 이상 올릴 수 있어요.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히려 그런 학생들은 EBS 공부에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EBS 공부가 확실하게 되면 첫째, 수능날 시간이 줄어들어요. 두 번째, 좀 자신이 생기죠. 세 번째,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내가 좀 더 읽어보고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심리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요. 심지어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 아는 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.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그러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EBS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. 그래서 그걸 기본값으로 해서 내 점수의 평균값을 올리고 거기서 내가 기출 공부를 더해서 몇 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느냐가 이제 결정 나겠지. 아까 정말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야. 국어가 너무 힘들어요. 이런 학생들. EBS를 열심히 하면 한 4, 5등급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요. 거기에 기출 공부를 열심히 하면 2, 3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 내가 지금은 6등급이지만 수능 때는 2등급 받을 수도 있어. 그럼 생각해 봐. 2등급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아이라면 운만 좀만 받쳐주면 1등급도 받을 수 있어. 그래서 본인의 지금 등급이 낮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막 그러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EBS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. 내 존재 조건은 하나요.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초짜들을 위한 이제 EBS란 이런 거야 라는 안내였고, 다른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EBS 공부해야 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어서 그 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